자, 제54회 기출문제의 실무 수행에서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 2번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교재 438쪽이 되겠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세 번째 문제 3번부터 해보겠는데, 부가가치세 문제의 3번과 4번이 TAT 2급 실무 수행에서는 가장 고비가 되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일 까다로운 문제예요. 3번, 4번이. 뭐 그 외에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엔 다 수월한 문제들입니다. 자, 첫 번째 3번 문제 보시면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본문에서 공부한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월세 계약서의 보증금이라든가 월세 금액이라든가 또 우리가 간주 임대료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가, 또 임대 기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체크해 가지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걸 작성할 때 이 정보를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억 원이고 월세는 300이고요. 위에 주소 그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기간을 보면은요, 임대차 기간 9월 1일부터 24개월이니까 2년간으로 우리가 기간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주 임대료에 대한 얘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간주 임대료를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는 여기서는 나오지 않네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자료를 하나 보니까 자료 2번이 있습니다. 임대료 세금 계산서 9월분 임대료를 우리가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내용입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증빙을 대략 보고 나서 바로 요 자료 설명하고 수행 과제를 차례대로 수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공부할 때는 우리가 알아서 순서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입력을 해 왔었는데, 시험에서는요, 요 수행 과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료 설명을 읽어 봅니다. 자료 1은 부동산 임대 계약 체결 관련 서류이다. 자료 2는 9월분 임대료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이며 임대료는 9월 1일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예, 혼합분계 해가지고 보통예금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에 나오네요. 간주 임대료 이야기가.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 부담 여부가 계약서상에 있을 수도 있고 자료 설명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료 설명까지 일단 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하면 임대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기억나시죠? 세금과 공과금. 그래서 세금과 공과금으로 그 부가세를 회계 처리해야 되겠다. 요게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1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9월 1일, 9월 1일인데 오타죠? 9월 1일 임대료에 대한 거래를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할 것. 자, 자료 2번에 있는 요 세금 계산서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하고 분계하라, 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로 갑니다. 네, 제니스전자로 로그인 하셨죠? 9월 1일 입력하시고, 유형은 세금 계산서 발급한 유형은 다 11번이라고 알고 있죠. 품명은 9월 임대료, 공급가액은 300만원, 거래처는 경기물산, 전자
세금은 전자세금으로 입력한다 그랬죠. 전자입력으로 입력한다. 1번 전자입력. 자, 보통예금으로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혼합으로 분계해야죠. 분계는 3번. 자, 임대료이기 때문에 제품 매출은 아닙니다. 세금은 부가세의 수급 맞습니다만은 이 공급가액은 제품 매출이 아니고 임대료 수입이에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사업자라고 제니스전자를 가정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00번대 임대료로 영업 수익으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코드에다가 임대를 한번 입력해 보세요. 자, 임대했더니 임대료 수입이라고 400번대로 되어 있는 개정 과목이 보이죠? 요 400번대가 뭐냐? 영업 수익이 400번대입니다. 그래서 401번이 상품 매출, 그리고 제품 매출이 아까 404번이었잖아요. 그래서 400번대 임대료를 찾으셔라. 그래서 임대료 수입 411번 확인. 그러면 개정 과목을 제품 매출을 임대료로 고친 겁니다. 임대료 수입으로. 그래서 다행히 지금 아까 임대했을 때 900번대 코드가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뭐 900번대 영업의 수익으로 잡을 일은 없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근데 혹시라도 900번대 코드가 임대료가 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할 때는 우리 회사는 임대료가 영업 수익이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900번대 임대료가 또 있으면 이거 뭘로 할까? 여러분이 400번대 임대료도 있고 900번대 임대료도 있다. 그러면 오락가락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당연히 400번대를 써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로 내려와서 차변이 103번 보통예금으로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103번 330만원. 탭키 누르셔가지고 보통예금은 거래처 고치는 거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국민은행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98000. 자, 이렇게 하면 수행과제 1번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수행과제 1번 하셨으므로 이 수행과제 1번에 관해서 평가 문제를 물었을 때는 이제 이거는 이거에 대한 정답은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가 수행과제가 지금 4개가 있는데 4개 중에 일부라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점수가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 틀렸으니까 내가 이건 다 틀린 거 전부 다 감점이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할 때 이제 평가 문제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 이렇게 이것이 부분 채점이 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문항이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다 하셔야 됩니다. 자, 2번 제2기 애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적용 이자율은 2.9%, 동입력은 생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여러분이 저하고 한번 작성을 해봤었는데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여기 부가가치세 1번 박스에 있습니다. 중간 아래쪽에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클릭하시면은 이 양식이에요. 자, 기간을 어떻게 입력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가 2번의 수행과제를 보면 제2기 애정신고 기간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기 애정신고 기간은 7월부터 9월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죠. 7월부터 9월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이자율 2.9% 꼭 챙겨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이미 2.9%로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똑같을 때는 고칠 필요가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시험 보실 때 2.9가 아니라 뭐 3.0으로 문제를 냈다 그러면 여기 이자율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3하고 적용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3.000 이렇게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자율이 지금 우리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는 이자율과 다를 때에는 요 상단에 있는 이자율 단추를 눌러서 이 셀에다가 입력을 한다. 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상호, 층, 호 이걸 입력하겠습니다. 상호는 세금계산서를 보고 입력해도 좋고 월세계약서 하단에 있는 하단에 안 나오네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보고 입력해야 되겠네요. 제니스전자는 우리 회사입니다. 여기에 있는 상호는 경기물산을 입력해야 돼요. 층호는 계약서의 상단에 있습니다. 3층 301호 동은 생략하라 엔터로 지나가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세금계산서에 있습니다. 20781 5574 20781 자, 엔터. 면적도 계약서 상단에 있습니다. 130. 용도도 상단에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 기간은 2023-09-01부터 자, 24개월이니까 24년, 25년. 자, 2025 그렇죠. 08 3하나 여기까지가 24개월이죠. 보증금 계약서 상단에 있습니다. 2억 원. 월세도 상단에 있습니다. 300만 원. 관리비 이야기는 없습니다. 있을 때는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없으면 안 넣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관리비가 있었다면 세금계산서에도 관리비가 표시되어 있어요. 임대료에 포함해가지고 관리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임대사업자가 관리비를 받는다 그러면 관리비에도 부가세가 과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계약서 상에도 관리비 얘기 없고 그리고 세금계산서 상에서도 임대료 외에 관리비 얘기가 없습니다. 입력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미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미 작성이 끝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해야 될 숫자는 요 숫자예요. 보증금 이자 간주 임대료라고 계산되어 있는 거. 이 계산이 어떤 원리로 계산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계산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요 숫자를 그대로 이용하시는데 여러분이 요 476712를 책상에 준비한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하시라고 그랬죠. 476712 입력하신 다음에 곱하기 1.1을 해서 는 하신 다음에 소수 버리고 요 숫자 524383을 메모해 두셔야 된다. 생각나시죠?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이걸 쫙 입력하면은 보증금 이자라는 게 계산이 되는데 그 보증금 이자가 바로 간주 임대료이거든요. 그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이 간주 임대료에다가 곱하기 1.1을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한 분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14번 이거는 증빙이 없는 매출이기 때문에
14번 건별 매출이라는 유형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는데 14번 건별 매출로 입력하는 것은 신용카드 입력하는 거하고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공급가액에다가 공급가액을 입력하지 않고 공급 대가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 공급 대가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곱하기 1.1. 그러니까 공급가액에다가 곱하기 1.1 하면은요, 그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된 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24383을 여러분이 딱 메모해 둔다 이거예요. 메모해 줬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3번을 읽어보시고 이제 3번 하시면 돼요. 자, 3번이 뭐냐?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9월 30일자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네, 우리가 지금 복사해 놓은 그 숫자를 바로 공급가액에다가 입력하는 그 메인 매출 전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이 간주 임대료는 항상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9월 30일로 하시고 9월 30일로 하시고 유형은 14 5가 아니라 매출이니까 14건별 14건별 유형이에요. 품명에다는 간주 임대료 공급가액에다가 아까 메모한 숫자 524383을 입력을 하는 겁니다. 아까 메모한 숫자 524383을 딱 입력하면은 공급가액이 476712로 바뀌잖아요. 여기 아까 요 숫자로 바뀌죠. 47671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가세가 47671이 나옵니다. 그래서 밑에서 회계 처리할 때는 이것만 회계 처리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부분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여러분이 연습을 하셔야 이거를 까먹지 않을 거예요. 이 간주 임대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해가지고 밑에 분기하는 거 있죠? 이거 한 번 해가지고는 기억이 잘 안 남아요. 그래서 3번 정도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거래처는 어떻게 하느냐? 증빙이 없는 거래는요, 거래처 같은 걸 입력을 안 하는 거예요. 증빙이 없으니까 전자세금단도 아무것도 입력할 것이 없는 겁니다. 분계는 이건 혼합으로 해야 돼요. 혼합으로. 자, 그래서 3번 해주시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가액에 대한 분계는 하지 않고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한 것은 회계 처리는 요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한다 이겁니다. 부가세 예수금만 회계 처리하다 이거. 그러니까 제품 매출 이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가세 예수금은 살리고 두 번째 줄에 개정 과목을 자,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간주 임대료는 거기에 대한 부가세는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줄의 개정 과목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고치는 거예요. 800번대 판매관리비 817번 대변이 아니로 차변으로 바꾸시고 차변으로 바꾸면서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요 차변 금액을 저 위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 금액으로 맞춰주는 겁니다. 47671 엔터 탭 엔터 쳐도 되고 탭 쳐도 이렇게 분계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제품 매출을 차변으로 바꾸면서 세금과 공과금으로 바꿔주면 된다. 생각나시죠? 우리가 한 번 딱 했었어요. 생각나신 부분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시험에서는
이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과거의 문제 중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고 임차인이 보통예금으로 입금시켜줬다. 이렇게도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아니면 임차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 요 간주 임대료를 임대인이 계산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한 거죠. 이번 과세 기간에 간주 임대료가 47,671원 나왔습니다. 연락하면은 그걸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아니면 현금으로 받았다.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요 세금과 공과는 안에다가 101번 현금 하면 되고,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요 세금과 공과금 여기 차별에다가 103번 보통예금 그리고 코드에다가 여기는 이제 은행 계정가고 은행 거래처 코드 넣어야 되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을 때는 차변이 현금 내지는 보통예금이 된다. 네. 임대인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은 그 사업자의 판매관리비인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지금 이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문제에서는 지금 우리가 한 요 3번 요게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잊어먹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요걸. 메인 매출점표에 입력할 때 건별 유형까지는 잘 했는데 밑에 분계에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제품 매출은 분명히 아닌데, 네. 그래서 여러분 제품 매출을 세금과 공과금으로 차변에 바꿔줘야 됩니다. 금액은 부가세 예수금만큼 딱 맞춰가지고, 자, 그거 기억하시고 이제 마지막 4번. 네,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9월 임대료 및 간주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조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예. 그래서 조회해가지고 저장하면 끝나는 거죠. 예. 그래서 4번 문제는 사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 문제 나오면 조회하면 작성되는 거니까. 그러나 해놓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 하신 다음에 뭐 시험 볼 때 간주 임대료가 반영되었는지 볼 시간이 여러분이 있을까요? 아마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은 보실 거예요. 아, 간주 임대료 여기에 과세 기타, 아, 여기에 47,671원, 예, 여기에 반영이 됐겠구나. 네. 여기 눈에 들어올 수 있는데 뭐 대개는 너무 바쁜 나머지 요거 그냥 어디에 반영됐겠지 하고 그냥 조회하고서 저장 눌러놓으면 됩니다. 상단에 있는 저장 확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4번에 반영되는 거예요. 4번에 기타 과세 매출로. 네,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문제 3번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하시게 됩니다. 상당히 작업 내용이 많은 그런 문제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할 수 있는 수행 과제는 최대한 다 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4번은 사실 안 해도 되는 문제예요. 현재 채점 시스템에서는 나중에 평가 문제 나왔을 때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으로 조회하면 그때 작성이 되는 거니까. 하지만 1, 2, 3번까지는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1, 2번까지는 무난히 했어요. 3번 하나를 못했어요. 아니면 했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감점을 감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거 안 했을 때 감점 제가 보기엔 3, 4점 정도 아닐까요? 나중에 평가 문제에서 질문하는 것이 이거 하나를 안 했음으로써 우리가 점수 획득을 못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겁니다. 예, 뭐 10점 이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 한 3, 4점, 많아야 5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그래서
수행과제 네네. 근데 그 가표 눌러보면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440페이지 4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 세 번째 문제도 까다로운 문제지만 네 번째 문제도 역시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네, 요것도 여러분하고 딱 한 번 해봤었어요. 네, 딱 한 번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두 번째 해보니까 이제 조금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3년 4월 6일 제품을 판매한 세금계산서가 있고요. 자료 설명과 수행과제를 차례대로 수행하시면 돼요.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는 주식회사 삼성물산과의 매출 거래 시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삼성물산은 23년 12월 20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단 대손사유의 8번 기타 입력을 선택해가지고 재판상 화해라는 입력을 해라. 예, 우리가 이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그 대손 사유 입력하는 단위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본문에서 연습할 때는 부도라는 것을 선택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손 사유가 재판상 화해인데 거기에 내용이 없으니까 기타 입력으로 해서 재판상 화해라고 입력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 거기 항목 미리 하나 알려준 거예요. 자, 수행과제 1번부터 하면 됩니다.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의 대손세 공제신고서 작성하시오. 그래서 우선 2기 확정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대손세 공제신고서의 기간을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해야 된다. 요거 챙겨야 되겠죠? 예.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자, 부가가치세 1번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맨 밑에서 두 번째 있네요. 클릭하시고 기간을 10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을 하셔라. 자, 당초 공급일은 거기 세금계산서에 있는 작성 일자가 당초 공급일입니다. 자, 2023년 0406이라고 입력하시고 자, 아까 대손 사유는 자료 설명에서 기타 입력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8번에 기타 입력. 그러면 요 팝업창이 하나 나왔죠. 여기다가 재판상 화해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하면은 대손 사유에 우리가 입력한 내용이 들어갑니다. 재판상 화해. 그 다음에 세 번째 입력 항목은 대손 기준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손 기준일을 판단해야 되는데 자료 설명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나와 있어요. 12월 20일 날 중앙지방법원에 의해서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 자, 대손 그러면은 그 법원의 그 화해 권고 결정이 난 것은 대손 확정일로 되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대손 기준일은 당초 공급이라고 같아야 될까요? 자, 한번 대손 기준일을 2023 1220으로 일단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12월 20일 또 다시 입력한다.
자, 대손 기준일은 당초 공급이라고 같이 2023 0406. 대손 확정일은 2023 그 권고 결정이 확정된 날 12월 20일. 자, 대손 금액은 합계 금액을 입력한다 하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3300000. 그러면 대손세액이 맞게 나왔는지 확인해 주세요. 30만 원. 자, 코드에 있는 거래처 코드는 삼송물산이니까요. 코드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삼송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거래처 상호가 나타나지 않았네요. 예. 주식회사 삼성물산 입력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삼성물산. 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대손 기준일이 아까 입력할 때 자료 설명으로 봐서 여러분이 대손 기준일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대손 확정일은 분명하죠. 대손 확정일은 왜냐하면 수행과제 3번에 대손 확정일 12월 20일이라고 딱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자료 설명으로 부족한 부분은 그 밑에 나머지 다 읽어보시면 아, 대손 확정일이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날이 대손 확정일이구나. 여러분이 아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대손 기준일과 확정일이 같은 거는 없어요. 없으니까 대손 기준일은 당초 공급일로 입력해 주시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부도인 경우로 했을 때는 부도가 난 날을 대손 기준일로 입력을 했었고 그랬을 때 대손 확정일이 자동으로 입력이 됐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자동으로 나타났었죠.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기타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손 기준일, 대손 확정일을 하나하나 수동으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요거 작성이 끝난 거예요. 자, 저장 단추 없음으로 이대로 저장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1번의 작업을 끝냈습니다. 수행과제 1번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작성을 마쳤고요. 다음에 2번을 하겠습니다.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공제받기로 한다라고 했으니까 해당 난에 10,000원이 입력되었는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10월부터 12월로 작성합니다.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기간을 10월부터 12월까지로 엔터 하시면 된다. 자, 우리가 지금 대손세액 마이너스 30만원 여기 8번에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에는 10,000원이 지금 아직 입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여기 18번에 들어가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입력을 해야 되니까 18번의 세액란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54번 항목에 있는 여기 세액에다가 10,000원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10,000원을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닫으시고 여기 10,000원이 입력된 걸 확인하신 다음에 그대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행과제의 2번을 마치신 거예요. 수행과제 2번을 마쳤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번입니다. 대손 확정일 12월 20일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이때 여러분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처리 분계를 할 때 합계 잔액상표에 가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 전에 대손세액 30만 원을 환급, 마이너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부분은 우리가 맨 먼저 그 대손상각비 처리하기 전에 먼저 입력을 해서 대손상각비에 그걸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 챙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월 20일자로 합계잔액사항표를 조회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이 330만 원 이상으로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합계잔액사항표를 엽니다. 그래서 날짜는 12월 20일로 입력을 합니다. 자, 외상매출금을 보시게 되면은 그 바로 밑에 대손 충당금이 있고요. 대손 충당금의 대변 잔액을 확인합니다. 100만 원이죠. 네, 100만 원 메모해 두거나 기억하시고, 이제 일반 전표에서 이건 해야 돼요. 대손 처리 분계는 메인 매출 전표 분계가 아니고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자, 일반 전표로 가셔가지고 대손 확정일 날짜로 입력하라 그랬죠. 수행과제 3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2월 20일. 자, 대변을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대변의 108번. 자, 이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세금계산서에 삼성물산이라는 거 나와 있죠. 코드에다가 삼성물산 하면 129번 입력이 되고요. 자, 엔터로 지나가셔가지고 대변에다가 330만 원을 대손 처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그 대손 충당금이 300만 원 이하, 330 이하이니까 그걸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차변에 109번을 입력해야죠. 109번. 자, 방향키로 가서 여러분이 아까 메모한 100만 원을 입력하셔라. 100만 원. 그리고 나서 차변에 부가세 애수금을 입력한다. 부가세 애수금. 매출세액을 우리가 부가세 애수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마이너스 시키는 건 차변에다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애수금을 차변에다가 30만 원. 이거 환급 받는 거니까. 아니, 거래처가 아니고 차변에다가 30만 원 입력하시고, 이제 요 나머지 200만 원만 대손 상각비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상각비 800번대 사용하셔야 되죠. 835번 방향키로 가셔가지고 금액은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엔터. 예, 요 분계입니다. 대손세 공제 받은 건에 대한 대손 처리 분계 때는 이 부가세 애수금을 차변에 대손세액만큼을 먼저 차감하고 나머지만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된다. 요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론 공부할 때에도 대손 처리 분계는 배웠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론 공부하고 이럴 때는 부가세 애수금에 대한 그 대손세액 공제에 관한 것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대손 처리 분계를 했던 거고, 대손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대손상각비 차감하기 비용 발생하기 전에 부가세 애수금 그 대손세액 공제 받은 거 먼저 차변에 기입하고 그 나머지만을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행과제 3번까지 잘 마치신 겁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제54회 실무 수행에서 가장 힘든 부분
부가세 3번과 4번을 풀이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여러분이 무난히 할 수 있다면 나머지에서는 그다지 어려울 게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무 수행 평가 그리고 결산과 그 다음에 근로소득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